SNS 활동을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죠.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인 윤택함의 증대 속에 인간은 왜 행복과 정의, 오름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 강사 문성욱입니다. 여러분, 철학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겁다, 재미없다, 어렵다, 아니면 어디선가 꼰대 냄새 나지 않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보통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심지어 아주 재밌고 쉽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철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가볍고 쉽게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 여러분이 5분 전 확인하고 온 그 SNS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자. 다른 사람들이 SNS를 자주 확인하고 타인의 행복한 일상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일상을 너무 쉽게 보게 되면서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죠. 내 삶의 행복 여부를 남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무슨 방법으로 저 돈을 벌었을까? 저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론적 접근이 일상의 행복을 오히려 누락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조용히 SNS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어떤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언니가 차를 바꿨나 봐. 근데 그 SNS 사진 밑에 있는 글들을 보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는 일상의 여유.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커피도 아니었을 거고 날씨 얘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바꾼 차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저한테는 되게 큰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차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사진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진에도 그분의 얼굴은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진에서는 당사자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이 규정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 또는 그 사람의 그냥 바꾼 차 정도였겠죠. 물론 경제적 소비나 아니면 경제적 과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 패턴들은 자신이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베블렌이라는 학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계급들은 자신의 소비라는 것은 남에게 자신의 경제적 과시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비를 따라가고 그에 따라서 모방 소비, 과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검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진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전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발달한 도시가 있고 그리고 한적한 시골이 있다면 철학자와 어울리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연적 풍경이 철학과 어울린다는 답변을 꽤 많이 듣습니다. 분명 철학적 기조에 따라서 자연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은 도시지역, 즉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바탕에 둔 도시에서 많은 철학이 발달해 나갑니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존재, 이를 발전시킨 관점 간의 논쟁,
그를 통해서 철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인 윤택함의 증대 속에 인간은 왜 행복과 정의, 옳음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윤택함은 있었겠지만 발전하는 삶 속에서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 그러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필로소피아, 그리스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 왜 필요했을까요? 단순하게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를 피할 동굴이 필요했을 거고요. 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엔가 동굴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큰 동굴에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면서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점 올바른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을 보면 처음에는 자연 철학으로 시작하지만 그 자연 철학이 발전해서 인문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사유는 신화의 시대를 만듭니다. 즉,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이니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나를 보호했으면 하는 생각, 상위의 관념인 신의 개념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 내가 지금 행복해진 것도 다 신의 뜻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간의 사유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신화 시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신의 뜻 대신에 인간의 이성 또는 감정적 판단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인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경험 또는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를 우리는 철학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을 기준으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실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밌는 건 이 철학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불행함, 자신의 삶에서 오는 고뇌로부터 각각의 철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곤 하죠. 실제 많은 사상가들이 행복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삶을 살펴보면 어른이 되면서 전쟁에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군인으로서의 용맹을 떨치기도 하죠. 근데 실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성을 자극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 활동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처로 알려진 크산티페에게 많은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생각에 너무 골똘히 빠진 어느 날 크산티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소크라테스 머리에 양동이에 있는 물을 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지나니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아주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함을 찾기 위한 간절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 발달하는 과정들은 사회 변화가 극심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전쟁이나 사회 변화가 극심할 때 철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헬레니즘 시대의 아테네 입장에서는 정복당한 처지였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시기의 아테네 철학은 또 한 번 발전해 나갑니다. 많은 사상가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를 통해 이성을 통한 금욕주의를 주장했고 운명론을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 진정한 쾌락의 실현은 절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에피쿠로스 학파,
심지어 개처럼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견유학파까지 철학의 다양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고뇌합니다. 그리고 성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더 나은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문학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실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SNS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떤가, 그리고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SNS의 활동을 통해서든 또는 인문학의 발전을 통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내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성찰, 그를 통해서 내 삶의 진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봤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더해 전화를 달라는 문자까지 남겨져 있다면요.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에게 연락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전화도 카톡도 메신저도 답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잠수 타는 사람들. 부재중 전화를 보고 옆에 있는 내가 연락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연락할 거야. 이게 친구 관계일 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갈 때는 바로 업무를 할 때라는 겁니다. 왜? 남의 연락을 안 받고 피드백을 안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한 연락 안 되는 그 사람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락 두절, 잠수 타는 그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잠수 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정말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너무 바쁜 사람,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 그런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잠수 탄다고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고 때론 화까지 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SNS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락만 안 받는 사람, 이른바 프로 잠수러. 이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때 이런 경우가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일 때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에 가면 실제로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사회적 자원이 다 소진된 분들이에요. 즉, 더 이상 타인을 위해 말이든 생각이든 쓸 기력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간의 불편함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것 자체를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화를 안 받고 싶어. 이 사람하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니까 전화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약간의 불편함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과장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해요.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상들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처지에 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늘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즐겁고 신나지 않으면 혹은 아주 생산적이거나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 상태가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연락이라는 창구 자체를 차단해버린 채로 아주 걸러진 정보만 전해줄 수 있는 SNS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의 과장됨이 많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자주 타는 프로 잠수러들이지만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락이 안 된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결국 언젠간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걸 미안해하거나 혹은 자기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만약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혹은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나에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리액션은 아주 본능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죠.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불안과 공포는 반응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안과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ourage is a decision. 용기는 결정이다. 누구나 다 불안하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용기를 내겠다는 결정을 한 거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내 전화나 내 연락에 리액션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한번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내 전화에 꼭 리액션을 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디시전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전화를 안 받는다면 그게 너의 디시전, 즉 너의 결정이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너는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한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내 전화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안 받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방식으로 물어보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나랑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그 잠수 탔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고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상대방에게 책임을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내 전화를 받을 때 본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안 받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업무 관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꽤 많이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 관계에서 이렇게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귀찮게 했지만 먼저 연락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즉, 양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계에서 잠수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잠깐 일 때문에 만나시죠. 혹은 문서 정리상의 이유로 잠시 통화 괜찮을까요? 라는 평범한 말로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협업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서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당신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통화가 필요하네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이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연락을 받고 다시 회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은 순간적으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거나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좀 더 골치 아프겠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감정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을 넣는다는 건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어려움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애를 먹어서 좀 힘듭니다 라던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 사람이 최소한 상종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 감정의 상태까지 살짝 담아서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내 감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 얘기로만 연락을 취하면 필요하면 또 하겠지. 자기가 필요하면 다른 루트로도 어떻게든 연락해 오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너는 아직 곤란하지 않잖아. 너 아직 힘들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락을 취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일종의 심리적 퇴로를 만들어 놓기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욱하게 만드는 건 긴급함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긴급하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긴급하다라는 걸 강조하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아니면 내가 의리니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라는 말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포함시켜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집에만 가면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은 프로 잠수러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스스로도 불편하거나 남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집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은 실제로 24시간 내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족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더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의 사회적 자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나의 잠수 타는 모습을 나도 싫어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면 사람을 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연락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밖에서 사회적 자원을 내가 가진 사회적 자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모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만큼 먹으면 엄청 배부르고 혹은 많이 힘들 정도로 배부르겠다 싶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나의 사회적 한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없이 놀고 들어가거나 질리도록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는 전화를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받아야 되는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약간은 남겨놓고 집에 들어가셔야 최소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수는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잠수를 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가 잠수를 안 탔다는 걸 나도 알리고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정말 전화 받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내가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좀 자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는 정도는 알려야 합니다. 그걸 상대방을 위한 배려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정도로 알려주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나중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 받기 힘들 때는 슬쩍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내일 오후 5시 전후로 전화할게 라고 정확하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섭섭함을 줄여주는 거고요. 나에게는 실제로 내일 전화할 행동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양쪽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배려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에게 부담되는 주제일 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얘기해야 될 때죠. 사실 나에게는 부담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 잠수러 혹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러고 우리가 낙인 찍거나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꽤 불편한 대화를 혹은 그런 주제를 일상적으로 꺼내고 있지 않은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내 예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를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혹은 심지어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잘 됐을 때, 이렇게 내 의지대로 무언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을 자주 겪으면서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똑같이 경기에 져도 공격수는 화를 내고 수비수는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격수는 공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 패턴에 따라 혹은 공격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격수에 비해 수비수는 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력할까요? 상황적으로 그 사람의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면 그 친구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친구들이 그냥 모임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 사람이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태도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무기력했을 때 혹은 그 무기력함을 표현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운동선수의 경우 자기가 지쳤다라고 표시를 해야 감독이 바꿔준다거나 직장에서는 내가 지쳤다라는 걸 빨리 표시했을 때 상사가 내 일을 줄여주거나 했을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그냥 쉬게 해주고 혹은 어떤 일로부터 그냥 면제해 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다면 충분히 빼주거나 면제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늘 무기력한 사람이잖아요. 지쳐있는 게 분명하다고 할 땐 그 지쳐있다라는 게 정말 에너지가 바닥난 건지 혹은 에너지가 있는데 바닥났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봐야 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증상입니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에너지 고갈을 느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무기력은 에너지가 있는데도 그걸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르는, 즉 방향 잃은 감정입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계속 무기력한 태도, 그리고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발견해서 부여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요. 오래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사실 그 습관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친구가 혹은 나의 오랜 동료가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 무기력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 업무를 보다가도 인터넷에서 무기력한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든 아니면 어떤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든 그저 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그 무기력은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전에 경험한 무기력은 이후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호로닝원 대학의 폰터스 린더 교수죠. 이 폰터스 린더 교수는 무관심한 사람의 표정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다음 여러 종류의 유추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유추 문제들을 굉장히 풀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표정을 사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기한테 별 동기가 없는 경우 유추 문제를 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별로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인 표정을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없는 유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동기가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한 표정을 보는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기력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염된 무기력은 일에 대한 몰입, 공부에 대한 집중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돼서 조금의 흠도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일수록 우리의 생명 혹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무기력이 퍼지면 당연히 몰입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대형 참사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참사를 만들어낸 폭발 사건의 원인이 가스를 안 잠근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기력할 때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인 가스를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무기력하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기에 무기력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피로라고 하는 거죠. 별 관련이 없는 거리가 먼 타인에게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소모된 감정으로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는 것으로도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기 때문이죠.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 정서를 공유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이슈들에 대한 공감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가 쌓였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 나도 비슷한 걸 느껴서 공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감정에 좋아요, 슬퍼요, 동의합니다, 박수칩니다 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대상,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느껴야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때문에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SNS를 하면서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못 나가는 내 상황이 너무 비교돼서 무기력해집니다. 그건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적 행위든 육체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마치 몸에 쥐가 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에 쥐가 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쥐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의 주제로 나오면 제 주변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부터 고치시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가 늘 무기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체구가 굉장히 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의 작은 손만이 들어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문틈에 낀 것들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그걸 꺼내줬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무기력해졌던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느끼고 실망하고 있었던 순간에 자기의 작은 손 하나로
친구를 위기에서 혹은 곤란함에서 빼줬던 기억으로 그 친구는 약간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자기가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거죠. 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조금도 의미 없는 작은 행동일 것 같았지만 그 친구는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에겐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내 주변 사람을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해 보이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살짝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너무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어디서 점심 먹을까? 그럴 때 아무거나 드시죠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좁혀서 바꿔줄 수가 있죠.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그런데 저기 우회전해서 가면 있는 A 김치찌개 집이 더 좋니? 아니면 좌회전해서 가면 되는 B 김치찌개 집이 더 좋아? 이 정도가 되면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 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좁혀진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크기 혹은 생각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걸 같이 해봄으로써 조금씩 그 무기력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즉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무기력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눈을 돌려서 봉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 스스로를 무기력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와 보람을 언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내 손으로 직접 쌓는 엄청난 업적으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의미와 보람은 누군가로부터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나의 작은 노력으로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의외로 역설적으로 나는 나의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